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서도 가장 뼈 때리는 말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았거나 최소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본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 마음이 가끔 흔들릴 때마다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한 명이 지닐 수 있는 자산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죠. 외적인 자산, 영혼의 자산, 신체의 자산. 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더해 인간의 운명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 두 번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즉, 첫 번째인 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게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요. 두 번째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전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이루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파도 이해할 수 없고 정답을 알 수도 없는 그 영역,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력이 협소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행복은 평범하며 반쯤은 동물적일 것이며 결국 즐거움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는 언제까지나 저급한 사교나 저속한 소일거리에 의존한다. 심지어 교양조차 그의 협소한 정신력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장 고상하고 지속적인 향유는 오로지 정신적 향유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파악할 수도 없고요. 이런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력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두 번째 요소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정신력 없이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인간의 운명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예컨대 몇몇 사람은 다른 이가 살면서 겪은 재미있는 특정 사건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겪었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걸 묘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의 이해력을 부러워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재밌게 표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의 진부한 장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체험한 그 경험 자체를 부러워만 할 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건을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통찰력 있게 관찰해낸 왕성한 그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을 이루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굳이 외부 자극 없이도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는 그 단단한 내공이 진짜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죠.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번갈아가며 사교나 연극, 오락을 계속 즐길지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듯 객관적인 측면이 아무리 멋지고 좋다 해도 주관적인 측면이 아둔하고 열악하면 실제로 현실이 열악하게 되고 만다. 이것은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나쁘거나 성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로 찍으면 변변치 못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자신의 피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의식 속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를 도와주려 한들 그 사람의 귀에 닿겠는가? 네,
결국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건 항상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성질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해요. 멍청한 자의 그 둔한 의식 앞에 온갖 호사와 향락이 벌어진다 한들, 불편한 감옥 안에서 돈키호테를 썼을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시간은 별로 들지 않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끔 누리는 찰나의 관능적 향락을 통해 정신적 향락을 대신해 보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은 붉은 두건에 방울을 단 어릿광대의 인생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다. 즉, 구제불능 상태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이유는 정신의 빈곤, 공허에서 오는 무료함 때문이다. 정신의 성질이 떨어지면 그 어떠한 향유라 할지라도 입속에 쓸개즙을 머금은 채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네, 결국 정신이 빈약한 상태는 행복을 무조건 가로막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로막냐? 크게 고통과 무료함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고통은 1차적으로 궁핍과 결핍에서 나오고요. 그럼 궁핍과 결핍을 해결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궁핍과 결핍을 해결해도 정신이 텅 빈 사람에게는 이때 곧바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힘든 이유는요, 고통, 무료함, 이 두 개가 한쪽에서 멀어지면 또 다른 한쪽이 다가오는 소위 밀당 관계여서 그래요. 비어있는 내면을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정신이 빈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통과 무료함,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만 이 궁핍이나 결핍에서 오는 원초적인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자도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이를테면 적절한 수준의 재산, 부는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을 적정 수준으로 획득하려고 애쓰는 것과 동시에 내면의 공허도 같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정신력의 품을 키우는 일보다 외적인 것들을 키우는 데만 힘을 쓰면요, 이 사람의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시야를 벗어나는 일이 딱 생기는 순간 정말 속수무책으로 텅 빈 정신과 함께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문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유목생활이다. 그런데 최상층에서 일반화된 관광, 여행하는 생활에서 이와 똑같은 형태가 다시 보인다. 유목생활은 궁핍에서, 여행생활은 무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통이든 무료함이든 정신의 둔감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내면의 공허가 새겨져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면의 공허는 아무리 하찮은 사건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늘 정신을 곤두세우게 만든다. 내면이 공허하기에 무언가를 통해 정신과 기분을 움직이려고 늘 외적인 자극을 갈망한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형편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교와 대화의 종류도 형편없다. 즉, 온갖 종류의 사교와 오락,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까닭은 주로 이러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비를 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가장 확실히 지켜주는 건 내면의 풍요, 정신의 풍요, 그뿐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면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의 자극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선택할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시간을 보낼 생각만 한다면, 정신이 꽉 찬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한다. 빈약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지성과 의지가 스스로 활동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종 몸속 모든 힘이 정체 상태에 빠진다. 무료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무료함에 대처하기 위해 단지 일시적이고 임의로 취한 하찮은 동기를 앞에 내세워 의지를 자극하고 그렇게 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그때그때 그 효력이 달라지기에 또 다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네,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제가 잘 안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계속 줍니다. 오케이, 다 좋아. 그럼 빈약한 정신을 채워서 풍부한 정신력,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도 오늘 명확하게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든다. 끝없이 활발한 사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면서 새로워지는 유희, 머리에서 나오는 힘과 다른 힘들을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려는 충동 때문에 피곤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무료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수준 높은 감수성을 친구로 의지하며 격렬한 열정을 삶의 뿌리로 삼는다. 사람의 이러한 감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섬세하기에 그 어떤 장애, 방해들은 모두 힘을 잃는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에 크게 기여하는 건 풍부한 상상력, 상상의 활기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조용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활을 추구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과 약간의 친교를 맺을 뿐 은둔 생활을 할 것이다. 즉, 뛰어난 정신력을 지닐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은 더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일수록 애석하게도 비사교적인 인간이 된다. 정말이지 사교의 질이 양으로 매겨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복잡한 세계에 살아가기에는 편리할 수 있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100명이나 되는 한 무더기의 바보는 현명한 단 한 명의 고독한 자보다 못하다. 때문에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 따라서 정신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과 빈약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겁니다. 뭐 재밌는 거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런 경우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이 공허한 자는 끊임없이 심심풀이와 사교를 추구한다.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신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사람은 언제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부분에 너무나 깊게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공감하고 또 공감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셀프 고립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니까요. 하는 일, 재테크, 사업, 부업, 공부, 시험, 이직, 승진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퀀텀 점프하는 곳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니까요. 퇴근 후 여러 사람들과 하는 술자리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신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가장 먼저 정신력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보잘것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보잘것없는 목적 추구조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상태가 원래로 다시 되돌아가면 감내할 수 없는 고통 혹은 무료함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물, 친구, 사교계에 의존한다. 그들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잃거나 환멸을 느끼는 즉시 인생의 행복은 무너진다. 이런 관계는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기름기 가득한 걸쭉한 고기 스프만 먹어대는 것과 같다. 만약 평범한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사람은 가령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식물학, 천문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을 즐기며 자신의 개성에 걸맞는 대부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무게중심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내부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예술에서의 단순한 취미는 아직 창조적인 정신력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실용학문은 현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인 안으로 온전히 빠져들지 못한다. 온 마음을 다해 그러한 것에 몰두할 수 없어서 그는 그런 학문과 혼연일체가 되지 못한다. 반면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람만이 자신의 주체가 되어 사물의 존재와 본질을 들여다본다. 그는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만의 심오한 견해를 피력하려고 노력한다. 생각이 매우 풍부해 언제나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에 힘쓴다. 몸바쳐 일할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한다.
외부의 자극은 그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그는 모든 시대와 국가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다양한 업적에 자극을 받기도 한다. 그런 것에 열정을 쏟는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말고 아무도 없기에 결국 혼자 그런 업적을 향유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사실상 본인을 위해 살고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방관자는 이 사람의 모습을 어중간하게만 파악할 뿐이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볼테르의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진정한 욕구가 없으면 진정한 향유도 없다. 정신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의 정확한 욕구가 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인 일상은 그저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드러나지 않는 목표를 향해 지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그렇게 그는 지적인 삶에 매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는다. 그들 내부에는 고립적 요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잠재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과 남들을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타인을 하대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모두가 자신만큼 뛰어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는 평생에 걸쳐 매일 매 시간 본인 자체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행복과 불행은 한 가지로만 결정된다.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발휘해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가, 혹은 방해를 받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뿐이다. 네, 여러분, 괴테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에서 각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만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이 위안이 아니고 불안과 공포만 가득하다면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든 내가 나만 제대로 꼭 붙들고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매일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렇기에 지금 이 메시지 듣고 계신 거고요. 고통, 무료함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요. 그래서 자극이 막 필요한 인생보다는 나 자체로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자는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재난이 아닌 경우라면 살아서 인간에게 일어나고 닥치는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는지, 즉 모든 면에서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가 문제가 된다. 즉 감수성의 종류와 강도를 자기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자가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 그뿐이다. 네, 저에게 너무나 정말 너무 크게 와닿은 한 문장입니다. 명랑한 마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알려고 할 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나 주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들이 이 명랑함 때문에 방해받을까 우려해서 주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바로 이 명랑함만이 행복을 만드는 진짜 주화이자 화폐라는 겁니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전에 건강이다. 우리는 명랑함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무절제와 방탕, 격하고 불쾌한 감정의 동요,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하루 한 번 활발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즉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옳다. 네, 평범하지만 당연한 진리가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명랑함이 100% 건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함에도 우울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유기체의 본래 성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경우에는요, 감정의 기복, 주기적인 명랑함, 우세한 우울감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유쾌한 기분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렴 내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고 내가 그래서 예민하고 감수성이 짙어서 기분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 명랑함에 여러분 스스로 큰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 명랑한 기분은 특히 건강이 뒷받침될수록 그 파이가 더 커진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를 합니다. 침울한 기분에만 자꾸 점수를 줘서 그걸 계속 키울수록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지니까요. 어차피 당신의 현실 생활은 열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하지만 사람은 움직이면 곧장 고통스러움을 맛본다. 그래서 움직이길 두려워하고 둔해진다. 그러니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정신력, 즉 명랑함을 지닌 자만이 행복하다. 높은 정신력은 고통 없이 지속적으로 일에 매진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정신력을 바로잡는 글과 말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해도 당신이 매우 쓸데없는 일을 면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게 해준 것이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자신의 탁월함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래의 행복이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들이 귀에 닿고 그냥 튕겨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 삶에서 그냥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개의 영상들 중 하나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하고 풍부한 여러분만의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뛰어난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결핍과 싸우는데 지쳐 있잖아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좀 잠잠해지면 할 일 없는 비어버린 정신이 다시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을 놓았다, 그냥 포기했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것은 혜택이다.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행복한 혜택을 누린다. 왜?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정신력이 성숙하면 당신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은 알아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당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외적 원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절제와 절약을 통해 더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저급한 취향에 영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이 될수록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니체는 말합니다. 그대는 승리한 자, 자기를 극복한 자, 감각의 지배자. 그대는 이것들의 주인이 맞는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